네, 4월 8일 월요일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막 3시 1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쳤으니까요. 마감 시황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약보합으로 끝나는 듯 싶더니 장 막판에 낙폭을 키웠습니다. 8.53포인트로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이 커지면서 0.44%가 하락한 1918.7로 끝났습니다. 1920선을 내줬고요. 네, 단연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늘 우리 시장을 끌어내리는데 주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3,617억 원을 팔았고요. 기관은 그에 못 미치는 3천억 원만을 사들이는 데 그쳤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증시의 주인공은 코스닥이죠. 18.7포인트나 빠졌습니다. 퍼센티지로는 무려 그냥 3.4%가 넘게 빠져가지고 550선은 고서하고 528.79로 쭉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쌍끌이 매도를 한 탓입니다. 외국인이 360억대 그리고 기관이 320억 가까이 팔아치웠고요. 외롭게 개인만이 사들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늘 많이 올랐죠. 8.3원이 오르면서 1,140원으로 올랐습니다. 네, 한 주를 새롭게 여는 월요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장 마감 상황은 월요일과 어울리지 않게 좀 어둡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전망 해봐야죠.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최석원 센터장님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주 체크해야 될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고 오늘 상당히 많이 빠진 코스피 예상 밴드를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네요. 네, 이번 주 일정 중에서 역시 가장 관심이 있는 거는 북한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번질 건가 하는 부분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을 우리가 잡을 수는 없지만, 사실 지금 4월 15일, 이제 그 북한으로서는 행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변동성들이 커질 만한 소식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이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목요일 날 있을 예정이죠. 하고 이제 추경 규모가 확정이 될 거로 보이는데, 이런 어떤 정책적 공조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또 중요한 그 이슈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경제 데이터가 조금 나쁘게 나오는 것도 이제 이슈인데, 사실 큰 흐름상 바뀐 건 없다고 봅니다만, 그 페드 인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언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스피는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이슈들이 있을 때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보기에는 PB1배 수준인 1900대 초반 정도가 그 하단이 지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정치적 이슈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깨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문제가 좀 해결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단기적으로 그 심리적인 회복했다는 급등, 그래서 한 1960 정도 수준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먼저 이제 지난주 1분기에 삼성전자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이래서 그런지 오늘도 1%만 상승했고요. 하지만 오늘 시장을 좀 방어하는 데는 큰 역할을 톡톡히 해줬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호실적 또 갤럭시 S4 출시 이후에 상당 부분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 증시의 긍정적 모멘텀으로 활약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사실 큰 현재 문제는 없고, 오히려 1분기 실적도 애플 관련한 대선 충당을 감안할 때 사상 최고치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분기에도 저희가 지금 한 10조 정도쯤 예상을 하던 그 영업이익 전망치를 11조 원대로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면은 40조 이상 한 43조까지도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갤럭시 S4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물량을 생산하기 위한 어떤 그 하위단에서의 물량 공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당 규모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삼성전자 실적은 매우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삼성전자 비롯해서 IT 부품 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이제 실적인데, 이 부분은 여전히 엔화 움직임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고, 또 북한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이제 심리에 영향을 미칠지가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요소겠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가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반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주가는 항상 이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본에서는 구로다 효과로 증시가 급등하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일본의 파격적인 경제 부양책을 시작으로 앞으로 본격적인 환율 전쟁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듯한데요. 자, 일본의 이런 행보, 과연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얼만큼이나 미칠까요? 기본적으로 구로다를 비롯해서 아간 이제 지금 일본의 어떤 정치권과 통화 당국은 뭐 계속적인 어떤 엔화 약세를 유발하는 이런 정책들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들 입장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이제 일본의 어떤 자국 이기주의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극명하게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영국에서 보시듯이 자국 통화가 일방적으로 약세로 가져가는 거는 이제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는 의견들이 좀 더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도 일본이 그 통화 정책의 어떤 목표죠. 이런 부분까지 변경을 하면서 이 통화 완화를 계속할 거라는 이런 입장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오히려 엔화는 좀 강세로 되돌아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돈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또 지속될 수 없을 거라는 우려감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은 좀 약세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문제는 이미 약세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합도가 높은 한국에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추가 약세는 뭐 제한이 되더라도 이미 약세가 진행됐다는 부분은 R&D라든지 또는 그 부품 사용에 있어서 일본 제품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영향을 미치겠죠. 선반영됐기 때문에 그 엔화 약세 속도가 좀 약화가 되면 2분기 전체적으로 한국 증시가 추가로 영향을 받는 건 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만 여전히 그 경합도 높은 산업들에는 계속 그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감들이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북한 리스크가 우리 증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제 뭐 어제 오늘 좀 조금 이제 좀 완화되는 기미가 보인다. 이런 분석들도 있긴 하던데요.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이고 보면은 앞으로 상당 부분 이 악재로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주식 투자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듯 한데요. 네. 이번 주에도 이런 그 악재로서의 작용은 계속 할까요? 네, 예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하고 달라진 부분은 첫 번째는 양쪽 다 사실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과거 관계를 좀 재정립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지금 그 새로운 체제 이후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같은 그 기본적인 목표에 있어서 과거와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사실 이제 이해 당사자들인 중국이라든지 한국 정부하고 계속적으로 어떤 마찰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그 최근에 그 핵실험과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나오지만 5월 중에 한미 정상회담까지는 한계성 정국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일단 뉴스플로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 뭐 이런 부분들이 과연 뉴스에서 어떤 식으로 흘러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리스크가 크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로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 이 부분은 그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을 제외하고 보면 계속 우리나라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그 이번 주에도 줄 수 있을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악재 외에도 이제 금통의 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혹시라도 나와주지 않겠는가. 지금 시장 네네. 상황에서 뭐 기댈 만한 언덕들이 그다지 많은 상황이 아니라서인지, 그나마 좀 언덕들을 좀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네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그 내리십니까? 사실 금리 인하가 과연 이 시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이 있을 수 있고 한국은행은 사실 지금까지 금리 인하는 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아니면은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환율까지 오르는 기본적인 어떤 원화 에셋의 이 가치 절하 국면이기 때문에 금리까지 낮춰가지고 매력도를 더 떨어뜨린다는 건 사실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그 우리 정책 당국들과 시장을 보면 결국은
지금과 같은 불안 양상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 공조가 불가피하고 특히 대규모 추경을 할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전반적인 금리를 안정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그 한국은행과 이제 그 정부의 입장이 대립하고는 있지만 결국 정책 공조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한 차례 정도는 일단 인하하고 가는 게 4월 금통위의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분기 실적 이제 속속 발표될 겁니다. 이 시기에 이제 네네. 국내 시장에 등을 돌렸던 매수세가 어느 정도 기업들의 호실적이 발표되면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클까요? 네. 참 이제 가늠하기 쉽지 않은데요. 지금 네.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경향성들이 지금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고 음, 있고. 근데 사실 이 점들만 빼면은 삼성전자 그 이 IT 뭐 이쪽을 제외하고 실적이 좋지 않지만 2분기는 1분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실적 측면에서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엔화 약세 효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희석이 될 거로 보이는 데다가 실제로 저희가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수출이 적어도 작년 4분기에 비해서 올해 1분기에는 조금씩이나마 살아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내수 부분이 관건이긴 하지만 우리 이제 추경 쓸 거잖아요. 추경 쓰고 금리 인하한다 뭐 이런 식의 정책 공조가 있다면은 괜찮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매수세를 1분기 실적을 앞두고 들어오긴 좀 어렵다. 이 시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어렵다고 보지만 2분기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북한 관련 리스크들이 조금 해소되는 시점들에는 외국인들이 다시 그 높아진 환율 수준에서 또 가격이 이미 낮아진 수준에서 다시 좀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국내외 시장을 둘러싼 호재와 악재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악재가 좀 더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숨가쁜 우리 장세, 과연 어떤 접근법이 좋다라고 추천하시겠습니까? 리스크가 큰 상황이니까 사실 단기 트레이딩 입장에서 보면 뉴스 플로우에 아주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리스크가 커 있어서 어떤 분들은 변동성이 커지는 바람에 오히려 적절하게 대응할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이슈라는 건 사실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식으로 뉴스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그런 이 스타일로 대응을 하시더라도 손절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지켜주셔야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1분기 실적도 부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IT를 제외하면 조금 보수적 입장이죠. 단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 실적은 나아질 거로 보고 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엔화 약세라든지 또는 북한 관련 리스크도 시간에 걸쳐서는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좀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우량주를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이번 주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네, 단기적으로 사실 포트폴리오 구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전략적으로 보면 IT에 일단 집중하는 게 좋겠죠. 실적이 좋기 때문에 아마 하방 경직성도 상당히 강할 거로 보고요. 이제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에는 그런데 다소 좀 늦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지만 방어적이라고 해서 이 안전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죠. 이미 방어적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좋았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IT에 집중을 하되 저가 매수 시점에 방어주보다는 오히려 소외받았던 은행이라든지 산업재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탑티어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이 어쨌든 단기 수익률이나 중기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략에 대한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최석원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증시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수급별 특징,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양시장에서 무지하게 팔아치웠거든요. 또 업종별 특징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전체 시장 동향을 우선적으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3,700억 원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3,300억 원, 개인들이 소폭의 매수세 400억 원 정도의 매수를 해주고 있었는데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그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최근에 이제 다르다는 것을 면밀히 선물 시장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 중심에 이제 공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삼성전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는 다르게 지금 코스닥에서는 오늘 보시다시피 외국인들과 기관 같은 경우가 동반 매도세 300억 원, 그래서 총 600억 원대의 매도를 대량의 매물을 좀 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다면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오늘 장에서는 역시나 삼성전자가 좀 예상의 결과가 나왔죠. 지난주에도 일단 전반적인 지수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가 사실 오늘 장에서 1%대의 그 상승을 마감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워낙에 그동안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가 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강했었기 때문에 지수를 받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도 그런 것들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전히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콜 옵션 포지션에서는 양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절대적으로 이 변동성 축소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나 삼성전자만 매수하기만 하면 지수 자체는 굉장히 방어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향후에도 이런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그 코스피 종합지수를 전체적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장 후반 들어서 매도세가 굉장히 강해졌던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차익거래 쪽에서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좀 강해졌던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뒤이어서 이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좀 매수를 해서 계속적으로 좀 공방을 벌였지만 역시나 그 지수 자체 하락 자체는 크게 방어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상 코스닥과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코스피는 상당히 좀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닥은 시작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후장 들어서 2시 이어서 가파른 하락세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많은 낙폭을 보이게 되면서 일단 그런 점들이 코스닥 지수에 굉장히 하락을 많이 이끌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코스닥과 코스피에 좀 다르다 할 수 있었던 점은 뭐냐면 코스피는 일종의 말하면 삼성전자가 딱 이렇게 지수 자체를 받치고 있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수를 받칠 만한 대표 업종이라든지 종목들이 없었다라는 게 오늘 장의 폭락의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목들이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는 5%대 평균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많이 하락한 것들은 7, 8%도 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코스닥 지수의 어떤 하락세를 좀 더 견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업종별 그래서 투자자들 순매수세를 한번 보도록 하면 일단은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3,700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이는 가운데 집중적으로 좀 매도한 섹터를 보게 되면 운수전기 업종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자동차 업종들 기술적 반등의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엔 그런 상승폭들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좀 취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대부분 보게 되면 이제 이 경기 방어주가 아니라 이 순환주 중심들의 업종들이 오늘 장에서 역시나 하락세를 좀 이렇게 두텁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전자는 그 상대적으로는 이 규모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도 전기전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와는 반대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1,000억 원 넘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매수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렇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는 이 전기전자 업종, 특히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 공세를 펼칠 확률이 조금씩 적어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런 점들은 지수 자체를 어느 정도 받쳐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지수 자체의 추가적 급락보다는 여기서부터는 안정권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대부분 매도세입니다. 물론 일부 매수한 업종들이 있었지만 주도하고 있는 이 IT 업종들에 대해서 대부분 좀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얘네 큰 문제점이고요. 이런 점들은 추가적 매물이 좀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런 점들 또한 말씀드리고 역시나 이 부분에서 기관 투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매도 공세가 강합니다. 이런 점들이 코스닥에 기술적 반등이 올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중성주의 상승세가 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코스피와 키높이 장세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코스닥이 상승했던 폭을 반납을 하고 코스피는 그만큼 상승을 못했던 거를 상승을 해서 따라잡거나 아니면 코스닥이 더 큰 폭으로 내려간다고 하고 코스피도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코스피 쪽이 상대적으로는 덜 떨어질 확률이 높고 올라가더라도 높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수급 동향으로 보아서는 일단은 코스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경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뭐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좀 위안 삼을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자, 이슈와 함께 오늘 등락을 나타낸 오늘장 수급 특징주 어떤 것들을 꼽으시는지요? 이제 오늘 첫 번째로 볼 종목은 LG U+입니다. 네. 뭐 LG U+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2.8%대, 물론 장중 같은 경우는 뭐 4%대 넘는 급상승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매물대 벽에 막히게 되면서 일부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온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 LG U+가 KT를 뛰어넘고 2위 사업자로서 지금 명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적인 탄력성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실적 개선세와 함께 그리고 LT 어드밴스라고 하죠. LTA가 이 추가적 시장 점유율에 대한 성장 기대감들이 지금 LG U+가 그 이전에 LTE를 가장 먼저 출범시키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들도 좀 약간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시세 자체를 좀 보게 되면 일단은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이 LG 플러스 뚜렷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 뭐 보시면 아시겠고요. 오늘 장에서 외국인들이 그래도 매수세로 좀 전환을 했고 투자 주체를 할 수 있는 연기금 그리고 이 투신권이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어서 전고점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가 일단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이고요. 물론 저항대에서 약간은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서 9,000원 선도 단기적으로 좀 돌파할 수 있는 좀 강한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장이 약간은 좀 이렇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서는 이제 MPC라는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PC는 다름 아니라 내셔널 플라스틱의 삼익이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MPC 같은 경우는 이 최근에 들어서 영업이익 구조 자체가 개선이 되게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좀 상승 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 자체가 이 업계 플라스틱 업계 자체가 그렇게 정확히 시장 점유율을 계산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시장 점유율은 MPC가 가장 높은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들어서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약간은 그 기관 투자자들 별로 수급 조치가 중간중간 혼조세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혼조세가 나타나는 점을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변동 구간이 지금부터 얻으려 수 있어서 지금부터는 약간은 추격 매수보다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관망세로 좀 돌아서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 고점을 계속적으로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점들은 조금 우리가 약간은 경계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니아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뭐 유전자 기술 전문 기업이고요. 최근에 들어서 헬스케어 관련 산업 육성 기대라든지,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올해 실적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도 역시나 기관 투자자들 많은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부터는 과매수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높게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추격 매수 자제를 하시기 바라겠고 오히려 지금은 차익 실현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U 플러스 MPC, 바이오니아 등등 세 기업에 대해서 특장점을 들어봤고요. 그에 대한 대응법까지 이성규 팀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요.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코스닥 중소형주의 오늘 하루 기준으로는 몰락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자, 추가 급락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대응을 잘 해볼 필요가 커진 그런 하루입니다. 자, 오늘 하나투자증권 올림픽점의 최용준 과장, 이명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여러분께서 듣고 싶은 또 궁금한 내용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내일 장에 대한 투자 전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 다이렉트 전략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최용준 과장께서는 분할 매수 접근, 개별 종목과 실적주, 종목으로는 AP 시스템을 꼽았고요. 이명식 전문가는 설비 투자, 수주 모멘텀에 관심을 투자, IT 장비와 해양 플랜트 발주 종목의 발주에 주목하자, 그리고 하이로 코리아를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네, 자 먼저 주식 살까라는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용준 과장께 듣겠습니다. 네, 일단 주식 오늘 좀 하루 급건 쉽지 않은 장이었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좀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급락한 장이었습니다. 일단 코스닥 주봉상의 흐름을 잠깐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봉상 흐름 보게 되시면 이제 제가 박스권 상단으로 왔었던 550선 이상 항차에 올라왔다가 다시 지금 21선 중간 정도 이상 좀 빠졌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21선까지는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는 여지 보여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 빠졌다가 장중에 눌림목 형태를 준다고 하게 되면은 이 절반 정도의 되돌림으로 지금 오느냐, 또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느냐, 그 기로에 좀 오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이제 빠진 업종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IT 관련 이제 부품주들도 많이 빠졌었고요. 그리고 제약 관련 업종들, 바이오 관련 업종들 많이 빠졌었습니다. 근데 오늘 매물 주체를 보게 되면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은 전방위적으로 매도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관 매물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 같은 경우는 매물이 별로 없었던 부분이고 투신이라든지 보험 이런 쪽에 이제 단기적으로 그 등락을 거듭하는 업종들 위주로 지금 등락세 거듭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금들이 빠졌을 때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시면서 좀 시장을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지금 이번 주 내내 조금 쉽지는 않은 장이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보기는 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고요. 종목 간의 좀 옥석 가리기 흐름이 여전히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IT 관련 주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시되 하지만은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 업종들도 이제 등락을 거듭하지만 이제 시세가 완전히 끝난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분할 매수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좀 접근을 하시자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제 환율 흐름을 보게 되시면 엔달러 흐름을 한번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엔달러 환율 흐름이 지금 거의 100엔대를 다시 왔던 흐름들인데요. 지난주에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엔달러 흐름이 이제 100엔이 넘어가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도 조금 추가적으로 이제 제한이 될 수 있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제 3일 동안은 상승폭이 컸던 부분들이 물론 일본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일본에서 4일날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언급했던 부분들이 매달 한 7조 엔 정도, 이제 한 73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매달 채권을 사들이는 흐름의 형태가 되는데 FRB에서 지금 현재 매달 사들이고 있는 850억 달러에 거의 상당한 수준입니다. 지금 FRB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팽창 정책을 쓰고 있지만 지금 FRB 같은 경우는 약간 거둬들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 추가적으로 상승 여지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여기서 급상승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시장 현재 흐름들이 그런 부분도 반영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 좀 많이 못 갔던 부분들은 북한 관련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봤는데 그게 이번 주까지 좀 이어졌다는 흐름들. 아무래도 이번 주 이제 북한 이제 김정일 국경일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까지 이번 주에 이제 흐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옵션 만기를 되는 부분들 금통위에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그런 부분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한국 시장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외국인 매물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되 이제 어느 정도 단기로 갖고 갈 종목과 중장기적으로 갖고 올 종목들, 단기적으로 갖고 올 종목들 많이 올렸다고 하면 일부는 차익 실현 하시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수급이 깨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반등세가 나온 종목 위주로 이제 얼마 만에 오늘 음봉이나 길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음봉을 얼마 기간 동안에 단기간에 회복을 하느냐 그런 흐름들도 추이를 보시고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추경기 단등대 그런 부분 감안했었을 때 오늘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이번 주에 좀 견디시면서 시장을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명식 전문가로부터 주식을 살까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장입니다. 혹독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뭐 전방,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릴지 참 난감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국내적인 그런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시장 지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환율이 최근에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금일 1,140원까지 상승하면서 8원까지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지정학적인 그 북한 리스크의 경우는 환율이 재차 안정을 찾을 때 이러한 그 리스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말 지정학적 리스크의 경우에는 환율 상승이 좀 제한적일 때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 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는 뭐 북핵 리스크로 인해서 환율도 올라가고 엔화도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엔화 대비 그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좀 그 안 좋은 그러한 그 상황이긴 하지만은 역시 엔화가 가파르게 또 그 약세를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도 좀 그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환율이 1,100원대 안쪽으로 좀 내려와줘야 좀 그 북한 리스크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그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규모를 그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1월달 뱅가드 물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매도 물량이 나올 때 한 2만 7천 계약까지 누적 매도가 이루어졌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약 1982계약을 매수하면서 지난 그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 뭐 한 달밖에는 안 되지만은 전일까지는 약 누적 선물 매도 규모가 2만 3천 계약이었는데 금일부로 1만 8천 계약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뭐 외국인들의 그 현물 매도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러한 물량을 연기금이라든가 국가지자체에서 활발히 소외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규모가 강화되느냐 여기에 집중적으로 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환율 상승이 좀 그 둔화되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규모가 계속해서 감소될 때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그 계속해서 수급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2분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업황이라든가 이렇게 그 내수 부양이라든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모멘텀이 나올 확률은 상당히 적습니다. 2분기는 어차피 그 기간 조정의 성격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겠고요. 금일 코스닥 시장이 뭐 초토화됐죠. 약 820개 종목이 하락 국면이 나타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인데 최근에 그 수급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개인들이 약 1,100원 넘게 매도를 했는데 기관이 활발히 소외졌고요. 금일은 또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어차피 눌림목 조정을 한번 주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한 종목군들의 경우 어느 정도 가격 조정 내지 기간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종목 선정법으로 화제를 옮겨 보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시장 상황이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일단 지금 시장 흐름들이 지금 이제 만만치는 않상입니다. 하지만은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이번 주 흐름을 조금 보고 좀 견디시는 시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업 이익에 대한 부분을 일단 언급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기업 이익 같은 경우 작년 2, 4분기 이후부터 올해 1, 4분기까지 거의 1년 가까이 기업 이익이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2007년도 이제 주가 상승 국면부터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1년 이상 가까이 1년 이상 정도 이제 기업 이익이 하향 조정됐던 적은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 당시 흐름 빼고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들이 그런 부분까지 작용된 상황에서 일본 이제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 1990년대 흐름처럼 이제 많이 올라오는 흐름들처럼 가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 그때와는 상황이 틀린 게,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일본 이제 시장 흐름도 예금이나 그런 이자가 많이 높았기 때문에 물가가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국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왕정 완화 정책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 물가 현재 수준이 2%에서 강하게 올라가긴 쉽지는 않은 장세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요인으로 좀 그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동차 관련주들이 얼마 정도 돌아설 수 있느냐, 그런 흐름도 시장에서 조금 관점을 받고 좀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동차 관련주들을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시기상으로는 약간 등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조금 가격을 비싸게 사시더라도 좀 확인하시고 접근하는 전략을 취하시고요. 지금
IT 관련 업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이익 상행 조규나 그런 부분은 상행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IT 관련 섹터에 이제 포함되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은 이제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있었지만은 이제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오늘 IT 관련 부품주들 일시적으로 많이 조정을 받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이제 갤럭시 S4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옥소가리 흐름이 발생했듯이 이번에도 코스닥 조정 시를 더불어서 이제 옥소가리의 흐름과 더불어 이제 태블릿 PC 관련 업종들도 일부 매수가 분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보시면 제약 바이오 관련 업종들도 많이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오늘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 업종들 이제 급락했던 종목들 흐름들을 보게 되시면 제 투신권 같은 경우 외국인은 어차피 매도세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연기금의 매도세가 나왔느냐 안 나오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체크하셔야 할 포인트라고 보시면 오늘 연기금의 매도세가 나오지 않은 업종들 같은 경우는 내일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적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익 모멘텀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금 시장을 접근하시고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오늘 같은 경우 강하게 발생하긴 했는데 뱅가드 매도 물량을 이제 1월달, 2월달, 3월달 흐름을 보게 되면은 월 말보다는 월 초에 많이 집중이 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달까지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한 5조 6천 정도 뱅가드에서 관련된 물량들이 나왔었는데 외국인 매도세는 한 2조 8천억 원 정도가 됐었고요. 그럼 실제적으로 한 2조 8천억 원 정도는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여전히 삼성전자에 집중되는 흐름들 그리고 기타 업종들의 지금 뱅가드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부분들 환율과 더불어서 그런 폭까지 감안하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올라간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환율에 대한 베팅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까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느냐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개별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되 실적주 포인트를 하고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실적이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향후 매출이라든지 이제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향후 매출이 강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업종 위주로 좀 시장을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명수 전문가님의 종목 선정법은 무엇일까요? 네, 최근 들어서 현대차 연비 문제에 이어서 그 다음에 리콜 사태로 인해서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금일 소식에 의하면은 1분기 중국 판매량이 40%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쪽으로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역시 업황이 언제 또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강하게 회복될지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LG화학 최근에 신저가를 내고 있는데 기관들이 다시 저점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매매 패턴이 업황에 따른 그러한 기주적인 매매보다는 이벤트성 매매가 현재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성전 방법을 2분기에는 어차피 3, 4분기를 대비하는 그런 준비 기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렇다면은 설비 투자라든가 수주 모멘텀에 의해서 그래도 실적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섹터 쪽으로 일단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중국 내수 소비 관련주에서 하나투어라든가 일부 소비 관련주의 경우에도 조류 독감 악화로 인해서 금일 급격하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우선 IT 장비 업체들의 경우 한 2주부터 장비 업체들의 상승 랠리가 이어졌는데 여기서 일단락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중국 LCD 업체들의 경우에는 삼성하고 LG를 추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고 반면에 LG하고 삼성의 경우에는 LCD 시장의 경우에는 중국 업체들로부터 공급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차원 그런 기술이 높은 아몰레드 쪽으로 하반기에는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상반기 내에 장비를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의 경우에는 2분기 계속해서 발주 소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해양 플랜트 쪽입니다. LNG 선에 대한 수주가 지난주에 한번 나왔고요. 계속해서 해양 플랜트 쪽의 경우에는 발전 플랜트 쪽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수주 소식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나타난 수주 동향을 한번 알려드리면은 대우조선 해양이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한 26억 달러 수주를 했고요. 현대중공업이 노르웨이에서 약 11억 달러, GS건설, SK건설 등이
오일 가스 플랜트에서 21억 달러를 수주를 했고요. 최근에는 그 현대중공업과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한 1조 원대 규모 LNG 선을 그 수주를 했습니다. 일부 그 코스닥 시장에서 피팅 업체하고 삼양엠텍이라는 일부 뭐 선박과 관련된 이쪽 그 기자재 업체들이 하반 경제성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투자 규모가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뭐 대형주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시장에서 선방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눈여겨보고 조심스럽게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선정법 들어갔고요. 보다 더 범위를 좁혀서 종목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 과장님. 예, 종목 저번 주와 동일하게 좀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요. 네. AP 시스템 제가 시초가에 한 1,800원에 사드리고 나서서 제가 목표가를 12,5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놨었는데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 한 12,100원 정도 같이 갔다가 좀 조정을 크게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일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빠졌던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작용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 IT 관련 업종들이 오늘 코스닥 업종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이 시장에 작용을 한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수급 측면에서는 여전히 양호하기 때문에 좀 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이랑 오늘 월요일 흐름을 보게 되시면 외국인들의 좀 매도세가 좀 집중이 됐던 흐름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연기금 같은 경우 오늘은 매수가 들어왔던 업종이고 투신권에서도 매수가 들어왔던 상황들입니다. 향후 지금 IT 관련 종목들 흐름 보게 되면 여전히 아몰레드 관련 업종들로 지금 매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P 시스템상 아몰레드 관련 업종들인 상황이 되어서 이제 반도체 장비 업종입니다. 발주하는 그런 주체가 되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삼성 OLED TV가 발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급락한 부분을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하면은 내일 다시 한번 매수 시초가에서 좀 매수를 해보셔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손절가는 저번에는 제가 한 99,800원 정도를 잡아드렸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10,000원을 깨게 되면은 좀 일단 손절을 하시고요. 이제 목표가는 12,500원 선으로 제시를 하시되 12,000원에서 12,500원 사이에서는 좀 분할해서 매도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AP 시스템을 지난번에 이어서 재추천 사유를 들어봤습니다. AS까지 겸해서 들어봤고요. 이명수 전문가께서는 하이로코리아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피팅 업체들의 수급과 그다음에 실적 모멘텀이 그 반영이 됐는데요. 하이로코리아의 경우 그 작년도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액을 보면은 작년도 매출액이 29.4%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또한 33.1%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도 영업이익이 무려 21.8%를 달성했을 정도로 상당히 이쪽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경쟁력과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해양 플랜트 비중이 최근에 20%에서 26%로 증가하고 있고요. 고수익성 밸브 비중이 최근에 31%에서 40%대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뭐 LNG선이라든가 해양 플랜트 쪽에서 상반기 수주 모멘텀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고요. 21,500원대 전후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시고 목표가는 지난 9월 달이죠. 24,000원대 전후가 역사적 신고가 가격인데 이 가격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 추천 종목인 KTB 투자증권 AS도 이어가겠습니다. 네. KTB 네트워크의 경우 손절 가격인 4,600원대를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게 3,600원인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KTB 투자증권의 경우 3,400원대 전에서 매수가를 낮춰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증권사들의 상승을 보면은 뭐 온라인에서는 키움증권, 펀드에서는 뭐 미래에셋 이렇게 특화된 증권사들이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뭐 벤처 투자와 활성화된 그러한 증권사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KTB 투자증권의 경우 3,400원대 전후에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중장기 상승 사이클이 무난하게 이어져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금통에서 금리 인하 결정 여부가 좀 관심사인데요. 네. 그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시는지요? 요번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한다면은 아무래도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 기업 하시는 분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 과장님께서는 어떤 전망을 하십니까? 예,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아마 지금 다른 시장 같은 경우도 금리에 대한 그런 압력들이 강화될 부분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되는 부분 한 반반 정도로 이제 저번 달보다 좀 확률상으로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제 박근혜 관련해서 정부가 이제 취하는 정책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장 위주로 정책을 가느냐, 어느 정도 이제 양적완화 정책을 가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상으로 좀 반반 정도로 보시고 좀 시장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920선이 이탈했습니다. 자,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어디까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까요? 현재 기술적 분석하고 업황으로 접근한다면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확고하게 2분기에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섹터라든가 이런 대형주가 없습니다. 다만 기댈 곳은 그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계속해서 150만 원을 유지해주고 있고 예전과는 다르게 1분기보다는 2분기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은 기댈 곳은 그 삼성전자 IT 섹터밖에 없습니다. 금일도 보면은 그 LG 디스플레이라든가 LG전자 쪽으로는 계속해서 기관의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IT 섹터 혼자 시장을 반등으로 이끌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시면은 뭐 철강이라든가 화학, 자동차 계속해서 그 답보 상태에 있는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들 섹터들이 그 업황 회복이 개선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그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그 바닥을 굳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중기 이동 평균선이 그 20일 그 이동 평균선이 60일선을 하향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20일선이 상승으로 반전이 되려면 한 달 가량의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반등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기간 조정의 성격이 당분간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최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선을 열어놓고 계십니까?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퍼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퍼 기준으로 보더라도 8.5배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PBR 기준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수준은 1수준이지만 2014년 이익 모멘텀을 감안하면은 지금 1900선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은 거의 초반대 1이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많이 이제 매력적인 수준이지만 조금 이번 주 좀 흐름들이 조금 거쳐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등락했을 때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진정되는 부분들, 그리고 어차피 4, 5, 6월 달에 뱅가드 매도 물량이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 뱅가드 물량들이 빠져나간다고 하면은 나중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보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나눈 얘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홍준, 이명식 두 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가 양시장 모두 상당히 좀 썰렁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봄이 왔는데 이게 아직까지 겨울 기운이 증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언제쯤 봄이 될런지, 내일은 좀 나아질런지 좋은 소식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